완성자 인사합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밝게 인사는 드렸지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우셨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문이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조금 꼬아 놓은 것들이 많고 예년보다 조금 연표 문제도 좀 많이 나오고 해서 아마 특히 올해 있었던 6월 모평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어렵게 느끼셨을 텐데요. 여러분,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우리 그 수능 체제는 상대평가입니다. 문제가 어려우면 오히려 등급 컷이 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봤던 것보다 1등급 컷은 상당히 좀 내려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왜 틀렸는지 오늘 이 시간을 보면서 내가 왜 틀렸고 뭘 못 잡아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면밀히 하나씩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뭐냐, 여러분 수능 대박 나실 겁니다. 지금까지 잘 봐오셨습니까? 수능 때 더 잘 보실 겁니다. 지금까지 조금 원하는 만큼 못 봐오셨습니까? 수능 땐 더 대박 날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제가 여러분이 위해서 그리스까지 갔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강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능 완성이라든가 나머지 제 1등급을 위한 연표나 지도 특강 할 때는 요거 이제 다시 다 보여드렸던 건데 혹시 못 보신 학생들 있으실까봐 제가 올여름에 찍은 아주 따끈따끈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 다녀왔고요. 여기에서 제가 또 완수박 외치고 했으니까 분명히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들 수능에서는 대박이 날 것이니 긍정적인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또 세계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좋고요. 바로 문제 해설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 문명, 전형적인 1번 문제가 나왔죠? 여기 보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고대 도시라고 나와 있고요. 우르의 왕이자 수메르와 아카드의 왕인 이렇게 나와 있고, 마지막에 보니까 쐐기 문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문명이겠습니까? 당연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되겠고요. 기본적인 메소포타미아 문명 찾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1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파르테논 신전! 이게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제가 어디 갔다 왔죠? 그리스. 완쌤이 그리스에서 전합니다. 이거 딱 이거 보셨으면 바로 봐주셔야 되겠죠. 이것은 그리스 문명이 되겠고요. 기자의 스핑크스를 축조하였다. 이건 뭐겠습니까? 이집트 문명이 되겠습니다. 태음력과 육십진법을 사용하였었다. 메소포타미아! 그렇죠. 육십진법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고요. 4번입니다. 하라파 등 계획 도시를 건설하였다. 하라파라든가 모헨조다로 등등은 어디요? 인도 문명 하셔도 되지만 인도 문명 중에서도 인더스 문명이 더 정확하겠죠. 점을 친 내용을 갑골에 기록하였다. 어디겠습니까? 중국 문명 하셔도 되고요. 황허 문명 하셔도 되겠지만 우리는 또 우리 공부한 게 있지 않습니까? 철, 갑, 상어. 그렇죠. 중국 나라 중에서는 상나라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번은 굳이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1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2번 가볼게요. 전체적으로 조금은 어려운 문제였지만 첫 장은 상대적으로 좀 쉽게 가셔도 될 만큼 하나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볼게요. 2번입니다. 가 도시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고요. 사료로 보는 세계사. 전하는 바에 따르면 글을 모르는 어떤 사람이 가의 광장에서 마주친 아리스티데스에게 도기 조각을 건네면서 도기를 줬다네요. 이게 도자기 파편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아리스티데스라고 써주기를 요청하였고요. 그러자 그가 이유를 물었는데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다들 그를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추켜 세우는 것이 싫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고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도자기에 써서 돌려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정의로운 사람으로 불렸으나 그를 시기한 사람들에 의해 추방되었었다. 아하, 이거 도편 추방제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번에 점수도 별로 안 좋으셨을 테니까 제가 노래 한 곡 들려드리도록 할까요? 솔 베클페 솔 베클페 수베클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대적으로 부족한 건 괜찮습니다. 2달 뒤 수능에서 우리 더 좋을 수 있으니까 너무 다운되지 마시고 왜 부족한 건지를 캐치하는 게 지금 우리 이 시간을 보내는 목적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솔, 페, 클, 페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기 클레이스 테네스는 오, 도가 부족해. 그래서 도편 추방제가 바로 이 클레이스 테네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페리클레스는 모두 추수해. 그렇게 기억나시죠? 근데 이거는 문제는 클레이스 테네스나 페리클레스를 찾는 거였으면 이걸로 딱 풀겠지만 문제는 여기에 가의 도시국가래요. 이거는 그리스는 여러 개의 폴리스로 나눠져 있었고 그 중에 가장 상징적인 이런 민주정치의 발전을 보여줬었던 것이 어디입니까? 테네 아테네 도시국가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이건 아테네에 대한 설명 찾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500인 평유회를 운영하였다. 도가 부족해. 그래서 500인 평유회, 부족제 개편, 도편 추방제. 이거 다 누구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아테네. 그 중에서도 더 정확히 그러자면 솔페, 클페, 클레이스 테네스의 내용이지만 그거보단 여기서는 아테네와 관련되어 있는 거 찾으면 되겠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특히 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올해 6월 모평에서 스파르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문제가 나오면 그리스의 도시국가 문제가 나오면 스파르타 아니면 아테네 아닙니까? 6월 모평에 스파르타가 나왔고요. 9월 모평에 아테네가 나왔으니까 또 수능에서는 이 둘 중에 또 하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번입니다.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진압했던 것은 로마와 관련이 되고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은 아테네가 아니라 어디죠? 스파르타가 되겠습니다.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을 건축했던 것도 로마와 관련이 되고요. 북아프리카 등지에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했던 것은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되겠습니다. 2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3번 가볼게요.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흉노를 공격하려던 이 나라는 대월지가 흉노에게 근거지를 빼앗겨서 원한을 품고 있다는 소문을 접하고 대월지에 사신을 보내 협력을 구하려고 했대요. 아하, 여기 보니까 대월지와 흉노 이들의 관계쯤에 있었던 나라, 한 나라 느낌이 싹 나는데요.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을 구하려고 하였고요. 대월지로 가려면 반드시 흉노의 땅을 지나야만 하였으므로 위험을 감수하여 사신으로 갈 관리가 필요했고 이에 누가 등장했답니까? 장건이 지원하여 대월지에 사신으로 가게 되었다. 실제로 이런 군사적 동맹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갔다 왔던 루트로 인해서 비단길, 즉 사막길, 실크로드가 뚫리면서 이 한 나라의 경제 규모와 이 동서 교역이 훨씬 더 확대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게 누구 때입니까? 바로 요 한 나라 때죠. 그렇죠? 뭐 장건이라든가 흉노, 대월지 등등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 육유를 반포하였다. 이거 어느 때입니까? 명나라. 명나라 중에서도 명태조죠. 수시력을 제작하였다. 수시 원섭이. 지금 여러분 한참 수시 쓰실 때죠? 예, 수시 원섭이 꼭 생각해 가시면서 아주 지혜롭게 잘 쓰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수시 원서비. 그래서 원나라는요 수시력과 서상기, 비파기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오경정의를 편찬했던 것은 당나라 때 있었던 공영달의 오경정의가 되겠고요. 구품중정제를 폐지했던 것은 수나라. 구품중정제를 폐지하면서 수나라 때는 뭐가 시행되죠? 과거제가 최초로 시행되죠. 샹거리선제를 시행하였다. 여러분, 한나라는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히읗이 나온다고 했죠? 샹거리선제, 호족, 한전제, 뭐 등등 이런 것들 다 하나같이 다 뭡니까? 한나라랑 관련이 됩니다. 한나라랑 요 히읗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3번의 정답은 당연히 5번이었습니다. 4번 문제 가볼게요. 4번 보시면 가 황제의 통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으래요. 자, 이것은 나라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황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더 긴장해 주셔야 됩니다. 저 집중적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가의 명령으로 발행된 중통원 보초이다. 중통원 보교초이다.
그래서 이게 교초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화북지방 세력들이 개별적으로 만든 지폐가 유통되기도 하였으나 그가 즉위한 후 여기가 핵심 단어입니다. 교초를 본격적으로 발행하면서 화폐 통일이 추진되었다. 교초가 나왔으니까 이건 일단 나라로는 어떤 나라입니까? 초원을 달리는 몽골 제국 생각하시면 되겠죠? 초원을 달리던 몽골. 근데 몽골에서는 저 황제가 나오니까 황제로 좀 유명한 사람은 대표적으로 이 칭기스칸이라든가 아니면 쿠빌라이 칸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행 초기에는 그 가치가 높게 유지되었지만 여기가 핵심 단어죠. 가가 그러니까 어떤 황제가 이만을 중심으로 재건된 왕조를 정복하고, 일단 먼저 봐주셔야 되는 건 이만을 중심으로 재건된 왕조는 어떤 왕조죠? 남송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송은 요한테 좀 어려움도 겪었고요. 서하한테 어려움도 좀 겪었어요.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뭐 세패도 주고 나름 뭐 외교적 전술로 잘 살아오다가 여기 이 금나라에 쫓겨서, 금나라랑 한때 연합해서 요를 정복하기도 했었지만 금나라에 쫓겨서 이들이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남송이 됩니다. 남송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이 북송의 수도는 카이펑이었다가 남송의 수도가 어디예요? 이만이잖아요. 이거 항저우. 여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나라들을 다 한 방에 정리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몽골 제국이잖아요. 몽골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금나라, 서하 다 없애고 여기에 있었던 요 남송을 최종적으로 정복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쿠빌라이 칸. 제 강의 필기노트에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남송 정복 쿠빌라이 칸이다. 볼까요? 자, 그러면 이 통치 시기에 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하가 건국되었다. 서하는 11세기예요. 몽골 제국이 있었던 요 시기는 13세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안 되고요. 수도가 대도로 옮겨졌다. 그 수도를 카라쿠룸에서 대도로, 이 대도가 지금의 베이징이라고 했었죠. 근데 당시 원나라의 수도는 뭐였었다? 대도였었다.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이 쿠빌라이 칸의 업적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먼저 남송 정복, 그렇죠? 남송 정복도 있고 대도로 천도, 대도로 천도. 요게 가장 상징적인 것들이고요. 제 강의 필기노트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꼭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봐주시고요. 자, 만한 병용제가 채택되었던 것은 청나라 때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아구타가 부족을 통합해서 만들었던 건 금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테무친이 칸으로 추대되었다. 그게 누굽니까? 쿠빌라이 칸이 아니라 칭기스 칸이 되겠죠? 근데 칭기스 칸과 쿠빌라이 칸의 업적은 구분해서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봐주시면 좋겠고요. 5번 문제 넘어갑니다. 와, 근데 저는 여러분 이번에 문제 풀다가 5번 문제 풀다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 와, 또 나왔네? 진짜 놀랐어. 최근에 보면요, 여러분 2020년 9월 모평, 2020년 9월에 시행된 모평 있죠? 요 문제 요게 나왔습니다.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2020년 수능, 즉 작년 수능에도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올해 시행되었었던 2023년 6월에 시행되었던 모평에도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또 나오겠나 싶었는데요. 또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자, 어쨌든 밑줄 친 이 왕조에 대한 설명을 온 걸 찾으랍니다. 이 장신구는 에데사 전투에서 발레리아누스를 포로로 잡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단어에 현혹될 필요 없습니다. 포로로 잡아 큰 승리를 거두었던, 이런 단어에 현혹될 필요 없습니다. 샤프로 1세의 모습을 담고 있대요. 샤프로 1세는 여기가 핵심 단어죠. 파르티아를 멸망시킨 아르다시스 1세의 아들로 왕위를 이어받아 이 왕조의 전성기를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자, 파르티아를 멸망시킨 왕조, 어떤 왕조입니까? 사산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2019년 수능부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쭉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중간에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나오고, 재작년 수능엔 파르티아도 나오고, 요것이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그러고부터 최근에는 계속 사사낭조 페르시아가 연이어 빵빵빵빵빵빵 나오고 있어요. 전 뭐 수능에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사사낭조 페르시아가 안 나온다면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아니면 파르티아가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올해 계속적으로 좀 밀고 있는 아시리아가 또 수능 때 딱 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파트는 좀 면밀하게 잘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왕조는 사사낭조 페르시아가 되겠고요. 자, 이들의 내용 중에는요, 크테시폰을 수도로 삼았다. 요거 제가 얼마나 수업 중에 말씀드렸습니까? 크테시폰은 두 왕조의 수도다. 어디? 사사낭조 페르시아의 수도이자 파르티아의 수도가 어디다? 크테시폰이다. 그렇죠? 그럼 정답 1번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티무르 왕조를 무너뜨렸다. 이거 누구의 침입으로 티무르가 무너지게 되죠? 우즈베키인들의 침입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우르두어를 널리 사용했던 것은 무굴 제국이 되겠고요. 아프간족의 침입으로 쇠퇴했던 것은 사파비 왕조가 되겠습니다. 사파비 왕조. 그러니까 요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우즈베크인들의 침입에 의해서 약화되었던 것은 티무르 왕조고요. 아프간족의 침입에 의해서 쇠퇴했던 것은 사파비 왕조가 되겠습니다. 예, 사파비와 최근에 작년 수능에 티무르 왕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올해 6월 모평에 또 티무르 왕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 그래서 올해 만약에 사파비가 한 번쯤은 수능에 본 문제로 한번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계속 예측을 해봅니다. 이것도 꼭 눈여겨서 좀 잘 봐주세요. 키루스 2세 때 원통에 칙령을 새겨 반포했다.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5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6번 가보도록 할게요. 6번입니다. 6번은 오랜만에 좀 새로운 문제가 좀 나오는 것 같더니 사실 읽어보니까 역시 나오던 패턴이 좀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으랍니다. 이 자료는 갑옷을 입고 말을 탄 영웅이 왕세자 샤르를 만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래요. 이 영웅은 적에게 봉쇄되었던, 여기가 포인트죠, 오를레앙의 포위를 뚫었고 왕세자가 랭스에서 왕으로 즉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결국 샤르는 왕위 계승권과, 여기가 포인트죠, 플랑드르 지방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싸고 약 한 세기 동안 지속된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고요. 이 전쟁이 벌어진 기간에 유럽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아, 선생님 이거 100년 전쟁 기간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전쯤만 해도 이 100년 전쟁의 연표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다가 최근 몇 년에는 조금 줄어들었었거든요. 다시 등장했어요. 100년 전쟁의 연표는 제가 정말로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337 박수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죠. 1337년부터 1453년까지 있었던 것이 이 약 한 세기 동안 있었던 100년 전쟁이고요. 이 기간 중에 있었던 내용을 찾으랍니다.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이건 연도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사실 이렇게 연표 말씀드려요. 이번 문제는 특히 마지막 현대사 쪽 가면 연표 문제가 막 연이어서 나왔거든요. 이거 참 죄송스러운데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수능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제가 이번에 찍어놓은 연표 특강이랑 지도 1등급을 위한 연표 지도 특강이 있습니다. 정말 잘 찍었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씩 다 했으니까 마지막 가서는 그거를 그냥 달달달달 외워주세요. 그럼 우리 수능 만점 맞을 수 있어요. 진짜예요. 예, 점점. 여기 파트는 그나마 풀 수 있지만, 이게 내용적으로 풀 수 있지만 마지막 가면 진짜 아주 연도가 디테일하게 나오거든요. 예, 그거는 좀 제 연표 여러분에게 제공해드린 연표 노트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것만 해주셔도 돼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앙리 4세가 낭트 칙령을 반포하였다. 이거 언제입니까? 1598년입니다. 예, 임진왜란이 끝나는 해죠. 교황과 황제가 보름스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거 언제입니까? 1122년. 1122년. 로마와 아비뇽에서 교황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선출되었던 걸 우리가 단어로 표현하자면 교회의 대분열 시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교회의 대분열 시기는 정확한 연표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각각 선출되었다라는 건 그 앞에가 뭐가 있었냐면 아비뇽 유수가 있었거든요. 올해 6월 묘평에 나왔던 아비뇽 유수 언제였었죠? 1309년부터
1477년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 아비뇽 요수 이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나죠? 이렇게 교회의 대분열이 콘스탄치 공의회로 끝나거든요. 콘스탄치 공의회가 1414년부터 18년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있었던 것이 바로 뭐라고요? 교회의 대분열 시기라고요. 이 교회의 대분열 시기는 그러면 대략 요 정도가 되니까 여기 안에가 여기에 해당됩니까?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3번입니다. 제가 뭐 연표 써드린다고 해서 혹시 여러분 이걸 지금 다 모르신다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에 가면 여러분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진짜로. 이 세계사는 마지막 한 달, 그 안짝에 한 2, 3주 집중적으로 보는 거랑 안 보는 거랑 차이가 진짜 큽니다. 그래서 꼭 수능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뭐 다른 과목도 중요하겠지만 세계사는 더 집중적으로 봐주셔야 돼요. 자, 4번입니다. 라틴 제국이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수립되었다. 이게 언제입니까? 1204년입니다.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클레르몬 공의회를 개최하였었다. 1095년에 개최를 했죠. 그래서 선생님 이 연도들이 다 나와 있습니까? 그럼요.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연도를 이렇게 하면 와 내가 지금 뭐 수백 개, 수천 개의 연도를 다 외워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제가 이렇게 그냥 써드려서 그런 거지 저 머리 별로 좋은 사람 아니에요. 이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몇 번 보다 보면 이게 알아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연도가 수백 개씩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쪽에 있는 연도는 그냥 마음 편히 모시고 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한 번 깊게 보는 것보다는 짧게 여러 번을 보시면서 반복해 주세요. 문제 풀어보시고 연표 한번 보시고 이런 게 있었지 연표 한번 보시고 요것만 해주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 해보자고요. 자, 6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7번 문제 가볼게요. 에도막부 문제가 오랜만에 등장했는데요. 최근에 일본 고대사부터 일본의 근대사까지 한 문제 이상은 쭉 나오거든요. 근데 작년 수능에는 이제 무로마치 막부가 나와가지고 많은 이들을 당황시키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미음 이제 그걸로 우리가 다 맞추고 했었죠. 근데 올해 이번 어떤 막부인지 한번 봅시다. 자, 밑줄친 막부식이래요. 막부식이라고 나왔으니까 일본의 막부는 뭐죠? 유성환 너는 참 무가 뛰어난 애야. 요거 있었죠?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 이렇게 있는데요. 어떤 막부일지 찾아가 보자고요. 자료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상관장 일행의 행렬을 묘사한 것이다. 네덜란드 사람들이랑 뭔가 이렇게 좀 교류를 하고 있네요. 자, 네덜란드 상관에서 의사로 일했던 엥겔베르트 캠퍼는 이 여정에 2차례나 참여하여 막부의 쇼군을 아련하였고요. 그는 자신이 경험한 내용 등을 정리해 두었고 이 자료는 디드로 등이 주도하여 편찬한 백과전서. 자, 디드로가 나오고요. 네덜란드인이 나왔습니다. 이건 당연히 에도 막부예요. 당연히 에도 막부예요. 그 근거가 2개가 있는데요. 일단 네덜란드인들과 교류했다. 그게 가장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디드로 등이 주도하여 편찬한 백과전서. 백과전서는 계몽주의 사상의 결과물로 나왔던 거 아닙니까? 이거 몇 세기예요? 18세기예요. 이 중에 18세기에 해당되는 건 에도 막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도 막부식입니다. 에도 막부와 관련된 거 찾아가 볼까요? 조닌이 성장하였다. 그렇죠. 당시에 상공 시민 계층이었었던 조닌이 성장했던 게 에도 막부죠. 상대적으로 답 찾는 건 어렵진 않았습니다. 헤이조쿄가 건설되었다. 여러분 요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 그 다음에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 이렇게 있죠. 이 중에 헤이안 시대는 헤이안큐, 나라 시대는 헤이조쿄. 요건 나라 시대네요. 그렇죠? 오키나와 현이 설치되었다. 오키나와 현이 설치되었다는 요것은 사실은 과거의 평가원 문제에서 요 연표 문제를 물어볼 때 일본의 현대사가 나올 때 아주 노골적으로 나왔었거든요. 1879년이에요. 요거 기억해 둡시다. 여기 되게 좀 중요한 연도라고 그랬죠. 제가 태어나기 100년 전에 정확히 제가 1979년생이거든요. 여기 1879년생 1979야 뭐 우리 현대사에서나 봐주시면 좋겠고 요거는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봐주시고요. 자, 참고로 어쨌든 그럼 1879년 요거는 어느 시기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메이지 정부예요. 메이지 정부는 언제부터가 메이지 정부죠? 메이지 유신에 의해서 나타났던
1868년 이후부터 있었던 정부를 메이지 정부라고 합니다. 요거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메이지 유신을 기준으로 에도 막부와 메이지 정부가 나뉘게 됩니다. 그쵸? 기억해 두시고요. 다이카 개신이 추진되었다. 요거 언제입니까? 645년. 예, 나라 시대보다도 이전입니다. 이와쿠라 사절단이 파견되었다. 요건 연표로도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었죠. 1871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도 역시 메이지 정부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8번 문제 가볼게요. 이제 8번 문제부터 조금씩 어려워지는데요. 하나씩 한번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자, 동그라미에게 내가 먼 항해를 통해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고 고국으로 돌아온 지도 벌써 수년이 지났네. 어딘가 갔다 왔군요. 사람들은 내가 유럽인 중에서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돌아 향신료가 풍부한 나라로 가는 항로를 처음 개척했다고 칭송하고 있어. 아하, 이거 우리 들어봤습니다. 희망봉 돌아서 포르투갈이 후원해줬던 인물들과 에스파냐가 후원해줬던 인물 구분해 달라고 했었죠. 포르투갈이 후원해줬던 대표적인 인물로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르톨로메우 디아스가 어디 희망봉을 갔다 왔었고요. 근데 자기는 이제 그 이상 못 간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내가 다 가고 만다 라고 했던 그 인물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 항로를 최초로 뚫으면서 한때 포르투갈이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기도 했었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딱 이 인물이네요. 여기 있는 바스코 다가마.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리컷, 지금의 코지코드 부근 해역에서 육지로 선원 한 명을 보냈는데 그가 유럽 언어를 구사하는 튀니스 출신 이슬람 교도를 배로 데려왔어. 나는 조국 가와 멀리 떨어진 이국에서 익숙한 언어를 듣고 크게 놀랐다네. 지중해의 이슬람 교도들이 이미 상업활동을 벌이고 있던 이곳에 우리는 이제서야 갈 수 있었던 것이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인물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포르투갈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르투갈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와이 제도를 차지하였다. 하와이 제도 차지했던 거 어디입니까? 미국이 되겠습니다. 캄보디아를 식민 지배하였다. 프랑스입니다. 호르무즈, 마카오를 교역 거점으로 삼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포르투갈이죠. 선생님 요거가 조금 낯선데요? 라고 하는 친구가 혹시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출문제를 아직 안 보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 제가 풀어보면서 선지가 너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포르투갈 문제는 요 선지 있죠. 요 3번 선지. 2020년 수능 문제 포르투갈이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호르무즈, 물라카, 마카오를 교역 거점으로 삼았다라고 해서 그게 정답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거랑 똑같이 냈어. 즉 기출문제에 대한 연속적인 반복이 이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그 모평에서도 우리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연계되는 형태의 문제 너무 많았어요. 그것도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연계교재 반복적으로 풀어주셔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반드시 기출문제. 제가 좋은 점수 받고 싶으시면요, 최근 10년치 문제 가까운 게 더 중요합니다. 2, 3년치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되시는 친구들은 최근 10년치 문제까지 다 보세요. 특히 6월, 9월 수능 문제. 요거 보시다 보면 충분히 여러분 찾아가실 수 있어요. 익숙해지는 순간 더 정답에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선지 보면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나왔던 게 또 나오네. 이렇게 나왔던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포르투갈이 그 이후에 이 아시아에 대한 교역권을 누구한테 넘기냐면 네덜란드한테 넘기게 되거든요. 요 문제가 2021년 9월 모평에 나온 게 있어요. 9월 모평에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에게 무역의 거점을 빼앗겼다. 요 포인트 있으니까 여기 네덜란드나 포르투갈 요런 선지랑 같이 구분해서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벵골 지역을 동서로 나뉘는 분할령을 발표하였다. 이거 어디죠? 영국입니다. 리비아를 중심으로 북아프리카 식민지를 건설하였다. 이거 어디입니까?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는 여기만 했던 게 아니라 또 어디도 가죠? 에티오피아와의 전쟁을 벌이죠. 에티오피아를 침공했다가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한테 집니다. 에티오피아가 이기고요. 메넬리크 2세의 활약으로. 그래서 요걸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와의 전쟁에서 졌다. 요것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8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9번 가볼게요. 9번 보겠습니다. 9번 보시면 다음 자료에 나타난 국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요거는 뭐 밑줄도 없고요. 가, 나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자료에 나타난 국왕의 재위 시기를 찾으래요. 우리는 종교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국왕과 전쟁을 벌여 승리했대. 국왕과 전쟁을 벌여 승리했대요. 좀 더 보겠습니다. 지난 세월 자의적 과세를 일삼던 국왕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죄 없는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하였고, 이에 왕당파가 동조하면서 우리의 종교와 자유는 위협을 받았대요. 내전 중에도 우리는 평화를 위한 제안을 여러 차례 하였으나 국왕은 이를 거부했고요. 신과 신에게 충직한 자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결국 국왕을 처형했대요. 영국에서 왕정을 무너뜨렸답니다. 아하, 영국에서 왕이 죽은 인물. 그거 뭐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기억나십니까? 제불, 찰리, 큽니다. 찰스. 그게 바로 제 이름이에요.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임스 1세, 찰스 1세, 크로멜, 찰스 2세, 제임스 2세, 그 다음 메리 윌리엄의 공동왕, 앤여왕, 조지 1세 이렇게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에서 처형당하여 죽은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기 찰스 1세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기 파트 처음 설명할 때 어떤 말씀도 드렸냐면 요 말씀도 드렸어요. 여기가 이제 영국 혁명에 나오면 혁명이 두 개가 나온다. 여기 찰스 1세 때 있었던 것이 청교도 혁명이고, 그리고 제임스 2세를 내쫓고 메리 윌리엄을 앉혔던 것을 명예혁명이라고 하며, 또 하나 권리로 시작되는 그 단어들이 있죠. 권리, 장전이에요, 청원이에요? 경찰에서 제일 높은 분 누구라고 했었죠? 경찰청장님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는 권리, 장전, 여기는 권리청원. 그래서 경찰 누가 제일 높으시다? 청장님이 제일 높으시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빠르게 외우려면 어떻게 해도 여기가 치으시고, 청교도혁명도 치으시고, 권리청원도 치으시니까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다. 이 말씀 드렸었던 거, 제가 뭐 강의 중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거니까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이 중에 해당되는 인물은 누굽니까? 바로 찰스 1세 아니죠. 찰스 1세, 처형된 왕이니까. 왕정을 무너뜨렸다니까. 그리고 나서 크로멜이 호국경 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공화정 나오고 호국경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찰스 1세에 해당됩니다. 찰스 1세 가볼까요? 권리청원이 제출되었다. 에이, 딱 나와 있잖아. 이거지 뭐. 정답 1번. 되셨죠? 세계사에 뭐 이러면 할만하지 않습니까? 찾아가는데. 그쵸? 크로멜이 항해법을 공포했던 건 이때고요. 이 항해법 공포의 목적은 뭐였었죠? 네덜란드 중개무역의 타격이었습니다. 타격을 주기 위해서. 자, 심사법과 인신보호법을 제정했던 거는 이쪽에 있는 찰스 2세 때 해당되고요. 찰스 2세. 북아메리카 식민지에 인지세가 부과되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영국 혁명은 다 1600 어쩌고 저쩌고요. 이 권리청원 같은 경우는 1628년이고요. 권리장전의 승인은 1689년이에요. 근데 이런 연도를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고, 적어도 1600 몇 년이니까 이건 다 17세기의 일인데, 여기에 와 있는 북아메리카 식민지에 인지세를 부과했던 것은 7년 전쟁 이후에 영국의 중상주의 정책의 강화로 인해서 나타난 것으로서 몇 세기에 있었던 거예요. 18세기에 있었던 거예요. 시기, 지역도 다르고 시기도 달라요. 요 4번 선지 같은 경우는. 5번입니다. 통일법이 반포되어 영국 국교회가 확립되었다. 영국 이 통일법, 헬수하면 뭐 나오죠? L통 나오죠? 이게 언제입니까? 헬수하면 L통 나오죠. 그래서 수장령, 통일령, 엘리자베스 1세의 통일령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1559년입니다. 그렇죠? 그 엘리자베스 1세의 대표적인 연도가 두 개가 있는데 연도를 알아둬야 되는 게 1559년에 통일령이 있고요. 1600년에 있었던 뭐가 있습니까? 동인도회사 설립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최근에 그 이제 완제가 여러분 같은 이제 제 제자가 그 이제 암기법이라고 해서 하나 올려줬는데, 저거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에 요렇게 표시를 하면 시간처럼 되죠. 그렇죠? 요거는 지금 41년간의 차이가 있지만 여기다가 요렇게 표시하면 어떻게 돼요?
15시 59분. 3시 59분이죠. 3시 59분에서 하나만 더하면 뭡니까? 4시. 이렇게. 별로요? 어쨌든 난 이거 보고 이거 너무 좋다 이 생각 들었는데 좋은 친구들은 가져가시고요. 아닌 친구들은 원래 그냥 그거대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연도들이니까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수장령 같은 경우도 종종 연도를 물어봅니다. 1534년이에요.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이제 수능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요. 알아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9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0번 가볼게요. 10번 보시면 밑줄 친 우리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이 우리나라 한번 찾아가 주셔야 되겠죠. 자,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전쟁의 결과로 체결된 조약이 상원에서 승인되었대요. 자, 영국 왕의 인도 제국 통치를 경험한 바 있는 키플링은 이 중요한 시기에 백인의 짐을 발표하여 우리의 승리가 문명화의 임무를 수행할 기회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번 전쟁을 통해 얻은 마닐라 일대,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마닐라 일대를 얻었고 괌 등을 얻었네요. 현지인들은 우리의 법과 제도를 원하지도 않고 수용할 마음도 없어 보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 문명을 강요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단지 소수의 돈벌이를 위해 그들을 압박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문제 풀면서 제 수능 완성이랑 제가 1등급을 위한 연표와 지도 특강 그거 할 때 요 키플링 얘기 제가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키플링은 영국의 시인이지만 영국의 시인이자 소설가지만 이 키플링이 이 백인의 짐을 발표했던 것은 제가 이번 강의 찾아보세요. 진짜 강의 중에 말씀드렸어요. 어디의 전쟁? 에스파냐와 미국의 전쟁에서 미국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다. 그러니까 이 미개한 이 아시아나 또 다른 지역들을, 이 식민지인들을 우리 앞선 문명이 이들을 잘 지배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쓴 거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요걸 미서 전쟁이라고 하고요. 에스파냐 미국과의 전쟁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누가 이겼죠? 미국이 이겼잖아요. 이게 1898년도에 있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원래 에스파냐의 식민지였었던 필리핀이 어디로 넘어가게 됩니까? 미국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에요. 미국. 그럼 미국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마다가스카르를 식민지로 삼았던 것은 프랑스. 주룽반도의 일부 지역을 할양받았다. 자, 주룽반도 받았으면 영국이 받았겠죠? 홍콩 위에 있는 그 지역이니까요. 중앙 아프리카 지역의 콩고를 지배했던 것은 벨기에가 되겠고요. 일본으로부터 최국 대우를 인정받았던 것이 미국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을 개항시키는 과정에서 그런 모습이 있었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 아도와 전투에서 메넬리크 2세의 군대에 패배하였다. 요게 또 나왔네요. 아까 제가 이탈리아 말씀드릴 때 요거 같이 기억하자고 했었죠. 요 아도와 전투가 누구와 붙은 겁니까? 에티오피아와 이탈리아가 붙은 것으로서 이때 누가 이깁니까? 에티오피아가 이기고 이탈리아가 져요. 요거 꼭 같이 기억해 두세요. 10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11번 가볼게요. 11번 보시겠습니다. 11번 보시면 가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이 건물은 황제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천단에 있는 기년전입니다. 자, 천단은 가가 수도를 옮기는 과정에서 자금성과 함께 조성되었대요. 자금성과 함께 조성되었다? 그럼 자금성이 조성된 게 언제예요? 명나라 때죠. 명나라 중에서도 원래 명나라의 수도는 어디였었죠? 난징이었습니다. 난징이었다가 베이징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 옮겼던 인물이 누구예요? 락제, 영락제잖아요. 이 베이징의 황궁이 자금성이고요. 그러면 이 황제 가는 어떤 인물입니까? 영락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영락제 찾아가 주시면 좋겠죠? 1번입니다. 군기처를 설치하였다. 군기처는 누구죠? 청나라의 옹정제입니다. 최근에 이
저는 청나라가 나온다라면 이렇게 개별 황제 문제를 한번 충분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눈여겨서 잘 기억해 두세요. 여기 이제 영락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청나라도 충분히 그냥 뭐 청나라 자체로도 뭐 그동안 많이 물어봤지만 뭐 그 옹정제라든가 걸륭제라든가 강희제라든가 이런 인물들 개별 인물로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꼭 대비해 두세요. 사고 전설을 편찬하였다. 요건 청나라의 누구죠? 걸륭제입니다. 3번의 난을 진압하였다. 이것도 역시 청나라의 누굽니까? 강희제입니다. 제상제도를 폐지하였다. 이건 명나라의 누구죠? 명태조입니다. 그렇죠? 영락제 아빠. 그리고 정화의 함대를 파견한 것이 누굽니까? 예, 바로 영락제가 되겠죠. 바로 정답은 이렇게 해서 5번이고요. 이런 정화의 항해로 인해서 조공 체제라든가 조공 체제가 확립되고 그 다음에 화교 진출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영락제가 파견하였었던 정화의 항해의 결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번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12번 볼게요. 이제 여러분 이제부터 좀 어려워집니다. 선생님 뭐 어렵다고 하셨는데 뭐 지금까지는 풀만한데요? 네, 그러셨을 거예요. 이제부터 쓱 올라갑니다. 이제부터 쓱 올라갑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역사를 조금 공부했다 하는 친구들도 여기 파트, 요 12번 문제, 그러니까 연도 문제가 잘 대비되어 있는 친구 중에서 좀 문제가 어렵게 느꼈으면 요 12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연도가 조금 대비가 안 돼 있었으면 마지막에 그 17번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나오는 마지막 연도 문제들이 있었죠. 17번, 19번, 20번 이런 문제가 또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12번 문제가 가장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자, 이 그림은 과거 툴롱에 정박했던, 일단 툴롱이라는 단어도 좀 새롭고요. 정박했던 우리 함대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래요. 이런 여러분 묘사한 걸 가지고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요건 이 내용으로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홍해 연안 일대로 세력을 확장한 우리 병사들이 카이로 등지를 장악하여, 여기가 핵심 단어였어요. 맘루크 왕조를 무너뜨렸지요. 맘루크 왕조를 무너뜨렸다? 요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누구 때입니까? 오스만 제국의 인물까지 가주세요. 수능에서는 인물로도 물어볼 수 있어요. 맘루크 왕조 무너뜨렸다? 누구? 셀림 1세예요. 셀림 1세. 제가 셀림 1세 올해도 많이 강조했었죠. 요 셀림 1세. 특히 이 오스만 제국의 셀림 1세에 의해서 맘루크 왕조를 무너뜨렸죠. 그러면 요 가가 누구예요? 오스만 제국이에요. 근데 이게 일단 글자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요거 찾아가는 게 만만치 않을 수 있었어요. 저도 한참 봤었어요. 요게? 그래서 다시 보다 보니까 요게 딱 다시 눈에 띄더라고요. 좀 더 볼게요. 근데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 우리가 잘 모르는 용어들, 단어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볼게요. 한편 프랑스와 1세는 피레네 산맥 넘어 남쪽의 왕국 나를 압박하고자, 피레네 산맥 이거 세계지리 하셨던 친구들은 쉽겠지만 피레네 산맥이 어디냐면 여기 이베리아 반도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유럽 본토, 여기 프랑스가 있잖아요. 요 이베리아 반도에서 프랑스로 넘어갈 때 있는 산맥이 피레네 산맥이에요. 네, 피레네 산맥이요. 그러니까 여기 프랑스의 여기 남쪽 왕국 어디입니까? 이거 에스파냐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것만으로 찾아가기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좀 더 볼게요. 나를 압박하고자 이곳에 함대가 주둔하는 것을 허락했었지요. 그렇소. 당시 프랑스와 1세는 툴롱의 성당에서 우리 함대의 선원들이, 여기도 한번 보실까요? 매일 5번씩 예배하고 교역 활동을 벌이는 것을 허용하는 등 파격적인 후원을 했었다고 하오. 자, 하루 5번씩 예배하는 종교는 이슬람교죠.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교가 맞잖아요. 맞는 거예요. 그럼 가는 오스만 제국이에요. 좀 더 보겠습니다. 반면 아우크스부르크 화의가 맺어진 지 10여 년이나 지난 오늘날에도 나 국왕은 네덜란드 지역을 통치하면서 가톨릭 강요 정책을 펼쳐 격렬한 저항에 직면했다고 하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거 보시겠습니까? 일단은 연표 문제에서 또 아우크스부르크 화의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거 언제요? 1555년. 이거는 지금의 독일 지역 내에서의 루터파를 인정해 주었었던 그 종교적 화의가 되겠죠.
그리고 지난 10여 년이 지난 오늘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1500 몇 년 이 정도가 되겠죠. 시기적으로. 나이도. 나의 국왕은 네덜란드 지역을 통치하면서 가톨릭 강요 정책 펼쳤던 인물 누굽니까? 펠리페 2세예요. 펠리페 2세는 에스파냐의 군주가 맞잖아요. 맞아요. 그럼 정리하자면 요거는 펠리페 2세 물어볼 때 많이 물어보는 것이죠. 가는 어디고요? 오스만이고 나는 에스파냐예요. 네.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조금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걸 찾아내면 분명히 요건 답은 찾아갈 수 있죠. 쉽게. 근데 그거보다도 여기 안에서 볼 수 있는 것들. 맘루크 왕조 정복, 요건 아마 그 이후에 수능에서 셀리밀세를 여러분이 한번 셀리밀세의 단독 문제로도 한번 경험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그 다음에 여기 펠리페 2세의 가톨릭 강요 정책, 이런 것들까지 추가적으로 꼭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들의 관계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알자스 로렌 지방을 병합하였다. 알자스 로렌은 오스만 제국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어요. 알자스 로렌은 누구와 어디와의 이 접견지에 있는 것이죠? 프랑스랑 프로이센, 그 이후에 독일이 되는 이들이 주고받았던 것이 바로 이 알자스 로렌이죠. 갑니다. 사보이 등을 프랑스에 할양했던 것은 이탈리아 통일운동을 주도했었던 사르데냐 왕국이 사실 이 사보이랑 어디를 할양하죠? 니스. 지금도 프랑스의 대표적인 휴양 도시 니스를 사르데냐 왕국이 이탈리아 통일 과정에서 누구에게? 프랑스에게 넘기죠. 이때 프랑스의 황제가 누굽니까? 나폴레옹 3세. 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3번입니다. 에스파냐는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통해 슐레지엔을 장악하였다. 슐레지엔은 프로이센이 찼습니다. 자, 이 프로이센이 찼는데 이 프로이센의 누구죠? 프리드리히 2세가 차지했던 것이 슐레지엔입니다. 이집트를 보호국으로 삼고 수에즈 운하를 차지했던 건 영국이고요. 가나는 지중해 해상권을 둘러싸고 레판토에서 격돌하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스만과 에스파냐는요, 여기 이 레판토 해전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에스파냐가 이기죠. 그러면서 에스파냐는 정말로 지중해와 대서양에 다 가장 강한 나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1571년 레판토 해전에서 누가 이겼다? 에스파냐가 오스만 제국을 이기게 되면서 오스만 제국은 좀 이 지중해 무역을 좀 빼앗기면서 쇠퇴하게 되고요. 에스파냐가 빵 뜨죠. 그런데 이랬던 이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했던 이 에스파냐가 누구한테 집니까? 영국한테 집니다. 영국한테 지는 시기가 언제냐면요. 1588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에게 집니다. 그거까지 요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12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3번 가볼게요. 13번도 딱 포인트를 찾으면 쉽게 기역과 니은을 찾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으면 아마 지문을 여러 번 읽으셨을 수도 있을 그런 문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기역, 니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찾으랍니다. 자, 동그라미 대사님께 일본 군부는 인도차이나 반도에 대한 침략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대요. 인도차이나 반도는 어느 나라가 있는 겁니까?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이 있는 나라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수립된 이 나라 망명정부는 인도차이나 반도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주장하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거 기출문제 찾아보시면 2021년 수능 문제 보면 프랑스가 이 파리를 점령당했던 그 연표 문제가 나온 게 있어요. 1940년부터 44년까지 그거 묻는 걸 인도 차이나 고기 지문으로 해서 물어본 문제가 있거든요. 2021년 수능 문제 중에 있습니다. 고기랑 똑같은 형태의 문제였어요. 똑같은 형태의 문제였어요. 근데 말을 좀 더 어렵게 해놨어.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인도 차이나 반도를 지배하고 있는 이 나라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 나라가 여기에 있는 기역 우리나라에
망명 정부를 세운 나라가 있습니까? 그렇죠. 2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는 파리를 독일에게 함락당하게 되자 어디에? 영국에 망명 정부를 세웠죠. 누가? 드골이. 그랬잖아요. 그것만 찾았으면 기억은 누구고요? 영국이고. 기억은 영국이고. 니은은 누구예요? 니은 이 나라는 프랑스예요. 이것만 찾았으면 쉬웠어. 근데 여기에서 못 찾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를 못 찾고 막 여기 조금 헤맸다? 어려웠을 문제입니다. 어려웠을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 정부가 이러한 주장에 동조한다면 일본은 우리가 망명 정부와 결탁하여 자신들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려고 한다고 여길 것입니다. 일본 측에 군사적 도발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망명 정부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기보다는 패탱이 이끄는 정부의 우호적 입장을 잠정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향후 우리의 국익과 전략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 사실은 여러분 요 문제를 풀 때요, 요 밑에 부분은요 읽어도 크게 도움이 안 됐어. 더 헷갈려. 우리가 비문학 독해도 아니고. 그렇죠? 이 문장으로 끝냈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수립된 이 나라의 망명 정부는 인도 차이나 반도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주장하고 있대요. 아, 뭔가 망명 정부를 세워서 정신이 없는 이 나라가 한때는 인도 차이나 반도를 지배했던 나라구나. 그렇죠. 그게 프랑스고, 프랑스가 어떻게 됐든 자신들이 망명 정부를 세웠던 이 땅은 영국 땅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영국, 니은은 프랑스. 요렇게 찾아가시는 거였지, 요 밑에 내용을 아무리 읽는다고 해서 사실 그게 나오진 잘 않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딱 포인트로 이렇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기억, 니은 찾았으면 나머지는 쉽게 가죠. 그렇죠? 볼까요? 미드웨이 해전에서 격돌했던 것은 누구와 누구가 합니까? 미국과 일본이 하죠. 태평양 전쟁에서 가장 상징적인 전쟁이 바로 미드웨이 해전입니다. 여기에서 미국이 이기고 일본이 지게 되면서 완전히 주도권이 미국 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소련 등과 함께 독일을 분할 점령하였다. 그럼 소련들과 함께 독일을 분할했던 거는 누굽니까?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 이 세 나라와 소련이 독일을 분할 점령했죠. 그쵸? 그래서 되고요. 특히 영푸미가 같이 점령했던 것은 서독 지역이 되겠고요. 소련이 점령했던 지역은 동독 지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니까 영푸가 여기 들어가네요. 그렇죠. 정답 2번이었습니다. 3번 볼까요? 전략무기 제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건 누구와 누구 사이에? 미국과 소련 사이에 했고요. 이 전략무기 제한 협정은 몇 차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게 1차가 중요하거든요. 1차 전략무기 제한 협정은 언제입니까? 1972년입니다. 이것도 연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평가 문제에서 꼭 기억해 두시고요. 얄타 회담에 참여하여 전후 처리를 논의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미국과 영국과 소련 등등이 되겠죠. 등이 되겠습니다. 자, 방공협정을 체결하여 추축국 동맹을 결성하였다. 추축국 동맹이란 건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일으킨 국가들이에요. 어딥니까? 독일, 이탈리아, 일본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러한 이들의 관계. 요렇게 여러분 요새 국가 간의 관계 물어보는 건 거의 매번 한 문제씩은 꼭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면 상대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진도가 딱 어디 파트가 아니라 이게 되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연결이 좀 많이 돼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요거 꼭 이러한 문제들 언제든지 한 문제씩은 요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꼭 잘 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13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14번 가볼게요.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특히 여러분 요 문제는 여기 위에 읽다 보면 이게 뭐지 하다가 요 밑에 쪽으로 가잖아요. 아, 이거 요렇게 가요. 저 한번 믿어보세요. 한번 가볼까요? 자, 교황 레오 3세. 아, 교황 레오 3세 하니까 교황 레오 3세가 황제 대관식 했던 인물 누굽니까? 왠지 카롤루스 대제 느낌도 날 것 같은데 좀 더 보겠습니다. 만나고 아엔으로 돌아가던 황제는 자신이 수년 전 가로 보냈던, 일단 카롤루스 대제는 아니야. 일단 그가 보냈던 사절단이 큰 선물을 가지고 귀환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그럼 일단 요 대략의 요 시기, 즉 이 레오 3세에게
황제 대관을 받았던 카롤루스 대제는 언제 대관을 받죠? 800년에 대관을 받잖아요. 그러면 카롤루스 대제가 살았던 시기는 700 몇 년에서 800 몇 년 아닙니까? 그럼 세기적으로 따지자면 8세기에서 9세기쯤 있었던 어떤 왕조겠네요. 좀 더 보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지중해 동부의 크리스트교 제국과 갈등하는 한편 다마스쿠스, 여기서 말하는 크리스트교 제국은 비잔티움 제국을 말합니다. 다마스쿠스의 궁정에서 축출된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에 수립한 나라와도 대립하는 상황에서 가와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사절단을 파견하였던 것이래요. 자, 가의 영토는 어디에서부터요? 서쪽으로 북아프리카 일대에서 동쪽으로 카불 너머까지 이르렀고, 수도는 알만수르가 원형의 계획 도시로 조성하여 세계의 시장이라고 불렸고, 사절단은 코끼리를 포함하여 각종 진귀한 물품을 가지고 이 등의 아헨의 궁전에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요 세계의 시장 어디죠? 바그다드. 자, 바스바그다드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요 가는 어디예요? 바로 아바스 왕조가 되겠습니다. 바스바그다드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 아바스는 2022년 6월에 시행된 모평과 9월에 같은 해 9월의 모평, 그러니까 작년 6월, 9월 모평에 연이어 나왔었고요. 또 이번에 또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아바스 왕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바스 왕조 찾았으면 나머지는 좀 더 쉽게 갈 수 있죠. 볼까요? 발칸반도 대부분을 지배하였다. 아바스 왕조는 발칸반도까지는 가진 못했습니다. 발칸반도는 어디가 지배했었죠? 오스만 제국이 지배했었죠. 이스마일 1세기에 수립되었던 것은 사파비 왕조. 코르도바를 중심으로 발전했던 것은 후 우마이야 왕조. 훌라구에 의해 수도가 점령되었던 것이 바로 이 아바스 왕조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고요. 5번입니다. 우즈베키인의 침공으로 멸망했던 것은 티무르 왕조 내지는 제국이 되겠습니다. 14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15번 문제 볼게요. 15번 보시면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나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중국을 방문하였다. 저우언라이의 환대를 받았고 이후 나는 가와의 정상회담장에 배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대요. 자, 국민당군을 몰아내고 테난먼 위에서 새로운 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한 가는 최고 실권자로서 토지개혁과 각종 국유화 정책을 단행한 바 있다. 그가 누굽니까? 마오죠. 마오쩌둥. 네, 마오입니다. 마오쩌둥은 실제로 1949년 중국 국민당 세력을 몰아내고 지금의 그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게 마오쩌둥의 토지개혁과 각종 국유화 정책을 단행했던 인물은 마오쩌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오쩌둥에 대해서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볼까요? 민보 발간사를 통해 삼민주의를 내세웠다. 누굽니까? 순원. 혁명파를 탄압하고 황제 제도 부활에 나섰던 인물 위안 스카이. 3번.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등 개혁 개방 정책, 흥묘백묘론 주장했던 바로 그 인물이죠. 덩샤오핑이 되겠습니다. 4번. 군벌 타도를 위한 북벌에 나서 국민혁명을 완수했던 인물은 장제스. 장제스가 마오에게 져서 이제 타이완 섬으로 들어가게 되죠. 5번입니다. 인민공사 설립을 통한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했던 인물이 마오쩌둥이 되겠습니다. 15번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장 가보도록 할게요. 5문제 남았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밑줄 친 황제의 재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요 패턴의 요 문제가요, 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9월 모평, 작년 수능에 또 연이어서 또 이런 형식의 문제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근데 여러분 요거를 되게 걱정하면서 막 이게 그 연표 문제처럼 가버리면요 되게 어려울 텐데, 그동안 이러한 형식에 나왔던 것은 그렇게 나오진 않았었어요. 일단은 밑줄 친 황제의 재위 시기라고 하니까 어떤 황제인지 찾는 게 중요하겠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까요?
라지푸트 지역을 정복한 황제를 도와 아그라 인근의 건설 사업을 주도하고 외국 상인과의 교역에 관여하면서 바야나 등의 염료 산지에 관심을 갖게 됨. 여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좀 더 볼까요? 2번. 교역 활동의 주요 후원자로 라호르에서 건조한 대규모 상선에 염료 등 각종 물자를 싣고 인더스강 하류로 옮겨 메카로 수출하는 것을 지원함. 여기까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좀 더 볼까요? 사파비 왕조와의 교역 현황과 물품들을 점검하고 황제의 조부이자 약 80여 년 전 새로운 제국을 건설한 인물의 추모 공간을 방문함이라고 나왔는데 여기가 포인트예요. 무슨 말이냐? 일단 여러분 봐주셔야 될 게 있는데 사파비 왕조 나왔죠. 사파비 왕조는 언제 있었던 왕조입니까? 16에서 18세기까지 있었던 왕조가 사파비 왕조고요. 그럼 사파비 왕조와 교역 현황을 봤다니까 이 왕조도 적어도 이 시기에 있었던 것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조부가 요 시기 인도에서 80여 년 전에 제국을 건설했던 거. 그럼 이거 무슨 제국이에요? 무굴 제국이에요. 그러면 무굴 제국의 조부라고 하니까 3대 황제. 그가 누굽니까? 아크바르입니다. 과거의 표현으로 악바르라고 불렸던, 지지야 폐지했던 바로 그 인물 아크바르예요. 이 황제. 요걸로 찾았어야 돼요. 이것도 어느 정도 조금은 더 우리가 좀 눈여겨봤어야 되죠. 자, 4번도 한번 볼까요? 황제의 치세하에 세력 확장을 도모하던 외국 상인들이 모카를 향해 출항하던 황후의 상선과 분쟁을 일으키자 전령을 급파해 협상을 진행한. 여기에선 찾아갈 게 별로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찾을 건 바로 3번에서 찾았어야 됩니다. 바로 아크바르. 아크바르와 관련돼 있는 선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마라타 동맹의 반란에 가담하는 부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아크바르는 철학자 황제이자 종교적 관용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던 황제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지지야까지 폐지했었던 인물이고요. 그 이후에 아우랑제부가 전쟁을 많이 하면서 이 지지야를 재정적인 문제로 해서 지지야를 부활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마라타 동맹 등이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잖아요. 요거는 아크바르보다 훨씬 이후에 있는 일이고요. 지지야 폐지 조치를 환영하는 비이슬람교도 바로 이거죠. 요거만 찾았으면 쉽게 갈 수 있는 건데 16분에서 가서 찾을 수 있었냐? 이게 포인트겠죠. 고르 왕조를 정벌하기 위해 출정하는 병사 이렇게 나왔는데요. 고르 왕조 자체가 가즈니 구루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구루가 고르라 이렇게도 표현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즈니가 10에서 12세기, 고르가 12에서 13세기까지 있었으니까 요것은 아크바르랑 만날래야 만날 수 없었겠죠. 데칸 고원을 넘어 남인도 대부분을 정복하는 장군, 요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우랑제부 때 있었던 것이고요. 움타즈 마할을 추모하는 묘당 건설. 이 묘당이 뭡니까? 타즈 마할. 타즈 마할은 5대 황제였던 샤자한이 건설했던 것이죠. 1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가볼게요. 아주 디테일한 연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나가 작성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찾아가 볼게요. 일단 가나의 연도를 찾아야 되겠죠. 소중한 버세게. 이곳은 혁명의 열기로 가득합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활약하였던 혁명가가 혁혁한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시칠리아 섬을 평정한 그는 의용대를 이끌고 나폴리를 향해 출정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나는 팔레르모에서 그를 만나 통합의 열의를 확인하고 최근 우리 미국의 정세 변화에 관해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그의 이런 활약이 남북 간의 심각한 분열로 치닫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지금 누구죠? 가서 리빌딩하는 인물. 가리발디가 어디를? 나폴리와 시칠리아를 점령하는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언제입니까? 1860년입니다. 1860년. 나와볼게요. 장군님께 귀하께서 우리 연방정부를 위해 참전해 주신다면 노예 해방을 염원하는 수많은 이탈리아인들이 함께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남북 여러 주의 탈퇴로 촉발된 참혹한 내전으로 지난 1년여간 고통을 받았던 우리 미국인들은 환호할 것입니다. 다른 거 더 읽을 필요도 없어요. 보세요. 이 미국의 내전이죠. 그렇죠. 미국의 내전인데 지난 1년여간의 고통.
자, 남북전쟁이 언제 시작했습니까? 1861년부터 65년까지 갑니다. 노예 해방은 63년이고요. 그런데 내전이 시작된 1년이 지났다니까 요 대략의 기간 언제입니까? 1862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기간 찾으면 돼요. 답이 될 건 뭐밖에 없냐면 1861밖에 없어요. 찾아볼까요? 루이 필리프가 퇴위하였다. 루이 필리프는 언제 퇴위합니까? 프랑스의 2월 혁명으로 퇴위하죠. 1848년. 2번입니다. 이탈리아 왕국이 수립되었다. 1861년. 이거잖아요. 정답 1번. 네. 참고로 여러분, 요 문제는요, 제가 좀 찾아봤더니 2022년 수능에 1859년에서 61년, 그러니까 작년 수능에 1859년에서 61년 요 2년간으로 차이에 두고 베이징 조약이 1860년이었으니까 그 형태 문제랑 되게 비슷한 문제였습니다. 네, 비슷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왕국 수립, 요것은 과거에도 연표 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 기출문제 여러분 분석하면서 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선지들, 여기 나와 있는 연도들도 다 중요합니다. 2번, 미국에서 대륙횡단 철도가 개통되었다. 언제죠? 1869년입니다. 이 1869년은 물류혁명이 일어났던 해로 미국의 대륙횡단 철도가 개통되기도 했고, 또 다른 건 뭐가 있었죠?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었던 해도 같은 해예요.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4번입니다. 영국에서 1차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던 건 1832년. 요것도 단독 문제로 나온 적도 있었죠. 5번입니다. 빌헬름 1세가 독일 제국 성립을 선포했던 건 1871년이고요. 이것도 연표의 단골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도를 다 우리가 1년 단위로 다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난 기출문제 10년치 제가 한번 살펴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 1등급을 위한 연표 지도 특강 같은 데서도 제가 기출문제 많이 넣어놨거든요. 거기에 있는 연도들 외우라고요. 왜? 그것들이 앞으로 여러분이 2달 뒤에 볼 수능에도 나올 테니까. 그것만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별로 의미 없이 생각하는 연도를 우리가 다 외울 필요는 절대 없어요. 나오는 건 실제로 세계사는요, 나오는 게 또 나오고 그 나왔던 게 또 나오고 또 나왔던 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찾으셔야 돼요. 그것만 찾으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17번의 정답 2번이었습니다. 18번 가볼게요. 18번 문제 보시면 밑줄 친 봉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랍니다. 차르는 봉기를 일으킨 반란 세력을 진압하여 질서를 회복한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보내 영국, 프랑스 등과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 무고한 민간인들을 학살하였대요. 독일 제국주의 세력에 침탈당한 산둥성에서 시작된 봉기는 화북 일대로 확산하여 수도의 외국 공사관 등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아하, 산둥에서 시작되었던 봉기, 어떤 봉기입니까? 의화단 운동이 되겠죠? 의화단 운동은 대충 시기적으로 어떻게 되죠? 1899년에서 1901년 신축 조약 베이징 의정서에 의해서 끝나게 됩니다. 자, 볼까요? 1번입니다. 오사운동의 영향으로 일어났다. 오사운동은 1919년에 있었잖아요. 의화단 운동이 한참 전에 있었습니다. 그건 2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 제1차 국공합작이 성사되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1차 국공합작은 언제 있었죠? 1924년부터 27년까지 있었죠. 3번입니다. 백년교 계통의 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게 의화단 운동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8번 문제를 보시면 이 백년교 계통의 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라는 표현이 어디 나와 있냐면 꼭 한번 찾아보세요. 2021년 11월에 시행된 수능에서 요 선지가 당시에 요 선지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진짜요.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역시 수능 세계사 나왔던 게 또 나오는구나. 이거 꼭 체크해 두시고요. 3번이 정답이죠. 러시아가 연해주를 획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게 뭡니까? 베이징 조약 1860년. 작년 수능에서 요게 연표 문제로 나왔었죠. 요 연도가. 5번입니다. 영국과 청이 난징 조약을 체결하는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 난징 조약은 1842년에 체결되잖아요. 좀 거리 차이가 있죠.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19번 가볼게요. 19번 보시면 밑줄 친 기억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래요. 자, 봤더니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노동자와 병사들이 재정을 무너뜨린 이후 수립된 임시정부는 올해 4월 9일
지난 3년 동안이라고 나와 있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노동자와 병사들이 재정을 무너뜨렸던 것이 뭐죠? 1917년에 있었던 1917년에 두 개 혁명이 있죠. 2월 혁명, 10월 혁명이라고도 하고 요걸 다르게 표현하면 3월 혁명, 11월 혁명이라고도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1917년 3월 혁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여기 문제를 풀 땐 3월 혁명, 11월 혁명 아니면 뭐 그냥 그 러시아력으로 따지자면 2월 혁명, 10월 혁명을 구분하는 게 문제인데 여기선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어. 자, 어쨌든 요 혁명을 찾고 지난 3년 동안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1917년에서 지난 3년이면 언제서부터 언제입니까? 1914년부터 17년까지의 지난 3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연표 문제 아닌 것 같은 뭔가 이 1차 세계대전 문제를 물어보는 것 같지만 정확히는 연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정확히 언제 나왔냐면요. 작년 수능에서 2차 세계대전 중에서도 연도가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왔거든요. 1941년에서 43년 물어봤던 게 있는데 그 패턴이랑 똑같아요. 물어보는 패턴은. 그리고 올해 6월 모평에서도 1차 세계대전이 나왔었죠. 그 1차 세계대전 문제는 여기 이 문제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쉽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1차 세계대전 중에서도 연도를 좀 줄여놨죠. 그거 한번 가볼까요? 1번입니다. 터키 공화국 수립을 선포하는 정치인. 터키 공화국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20세기, 1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1920년대 초입니다. 2번입니다. 타이완 할양 등을 규정하는 조약을 서명하는 청대표. 이거 뭐죠? 시모노세키 조약이잖아요. 1895년. 2번입니다. 레닌에게 신경제정책 추진 현황을 보고하는 관리. 1921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전투를 지휘하는 세르비아 장교. 세르비아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붙었던 것이 1차 세계대전이고요. 그러면 1차 세계대전 중에 요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죠. 정답 5번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여기 4번을 제가 체크해 놓고 그랬죠. 5번 볼게요. 자, 단체 교섭권 등을 보장한 와그너법 통과 소식에 기뻐하는 노동자. 자, 와그너법은 언제 나온 것이죠? 경제대공황 이후에 나왔어요. 경제대공황이 1929년도에 있었으니까 그 이후에 등장한 것이겠죠? 이것도 역시 정답은 아닙니다. 자, 이러한 약간의 디테일한 문제가 나왔었고요. 사실 문제를 가장 조금만 더 꽈서 어려우려면 20번 문제가 진짜 어려울 수 있었어요. 한번 볼게요. 무슨 내용인지. 20번입니다. 밑줄 친 기억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걸 찾으랍니다. 세계사신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다. 베를린 장벽? 베를린 장벽 여러분 언제 있었죠? 1961년에 세워져서 1989년까지 있었던 그 베를린 장벽. 볼게요. 동독은 지난 9일 베를린 장벽을 포함한 모든 국경 초소를 통해 서동 및 서베를린으로 상시적 출군이 가능하다고 발표함으로써 개방 정책을 단행했고, 베를린 장벽은 동독이 동서베를린 사이에 통행을 제한하면서 세워지기 시작했고, 이후 동서베를린을 갈라놓았던 베를린 장벽은 지난 28년간의 고립과 분단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겼대요. 이게 28년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시기에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저도 이 문제를 처음 보면서 이거 너무 쉽겠네. 옳지 않은 걸 찾는 걸까? 이것도 이렇게 길고 하니까 한번 볼까 하고 봤어요. 자, 릭슨 독트린이 발표되었다. 이거 언제입니까? 이건 많이 나왔던 것이죠. 1969년. 당연히 요 안에 들어갑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가 일어났다. 요거는 베를린 장벽이 61년, 쿠바 미사일 위기가 1962년이잖아요. 요거는 우리 많이 나왔던 선지인데 문제는 이거야. 3번. 유럽 공동체, 즉 EC가 결성되었다. 여러분 EC 언제예요? 난 알지. 난 세계사 강사니까. 67년이에요. 67년이에요. 근데 아마 여러분 이거를 찾는 걸로 찾았으면 쉽지 않았을 거야. 근데 이게 하나만이냐? 하나 더 있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의 설립도 같은 해인 67년이에요. 1967년. 요 두 개 연대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근데 정답은 찾아갔어요. 왜 그러냐? 평화 10원칙을 채택한 반동회. 우리 이건 많이 배웠잖아. 이거 언제예요? 1955년이니까 이건 여기 안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쉽게 나왔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 문제가 이걸로 답을 찾는 걸로 나왔었다라면 아마 정답률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올해 현대사는요. 여기 지금 9월에 신호탄을 보여줬죠. 이거 지금까지 연도 노골적으로 이렇게 물어본 거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옳지 않는 거 찾는 거고 요거는 되게 이렇게 범위가 넓어서 우리가 답은 찾아갔지만 여기 5번 선지가 너무 튀니까 옳지 않은 걸로.
근데 여러분 요런 게 만약에 우리 수능에서 찾는 걸로 나온다라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잘 대비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수능.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리스까지 가서 여러분에게 완수와 외쳐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제 모든 것은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지금까지 잘해 오셨습니까? 더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노력하십시오. 너무 이번에 나름 괜찮다 했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노력하시고요. 지금까지 안 돼 오셨습니까? 남은 2달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보세요. 최선 다해서 목숨 걸고 한번 준비해 보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능 대박을 위해서 제가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에서 현지에서도 했지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완수박 외쳐드리면서 우리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완제들 힘내시고 완쌤이 마지막까지 진심으로 여러분을 응원한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완제들 아자아자 완수박!